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네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원석 전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일주일 만에 또다시 종교단체 해산 문제를 국무회의에서 거론을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해산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했고 오늘 다시 한번 이거를 확인을 한 겁니다. 일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종교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원칙인데 이 종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예를 들면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헌법 위반 행위인데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이게 종교 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종교단체 정치 개입하고 그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거 해산 방안 검토하라고 한 거 하셨어요? 예, 검토해서 보고서 제출했고 그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언제 보고서 내셨어요? 저번 주에 제출했습니다. 난 못 받았는데. 아마 전달이 잘 안 된 모양입니다. 재단법인이든 개인이든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 제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일주일 만에 다시 언급을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들면 실제 일본에서는 올해 3월에 법원이 통일교를 해산한 바가 있습니다. 종교 집단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일단 통일교를 지칭한 걸로 보입니다. 보 의원님 먼저요. 네. 일주일 만에 또다시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 종교 집단 해산 문제를 거론했다는 거는 대통령 스스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헌법상으로도 종교 분리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번에 불거진 부분은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지적이 되어서 결국은 이것이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흔드는 요인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단 통일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광훈 목사로 대표되는 몇몇 대형 교회들의 어떤 그 불법적인 움직임 이런 부분까지도 폭넓게 함께 검토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추측을 하는데 거기에서 우선은 직접적인 그 당사자인 통일교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그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제재가 가능한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다만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 이해 당사자인 우리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어떻게 정당한 부분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손을 댈지 이런 어떤 정무적 지혜 또한 고려해 가면서 접근해야 되는 숙제인 것을 대통령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 말씀을 실제로 가령 통일교라고 한다면 실제 해산하는 게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법인을 해산한다고 해서 그 교리가 없어지고 교주가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다시금 그 종교의 불법적 정치 개입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단지 법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대안을 찾아가면서 해결 방안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정치 개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통일교가 지금 특검이 수사하고 재판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원 관련 의혹을 일단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성배 씨 건진법사가 재판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통일교의 은혜를 입은 것을 갚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고 이거를 김건희 여사도 충분히 납득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권영진 저희가 뒤에 민주당 얘기도 나누겠지만 일단은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는 이 대목이요. 그러니까 통일교가 전성배 씨를 통해 가지고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던 이 사건이 발단이긴 하거든요. 지금 우리 종교 단체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삐뚤어진 종교 단체 종교인들이죠. 종교인들이 자꾸 정치에 개입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부분들은
잘라내고 가야 될 우리 숙제라고 봐요. 숙제라고 보는데 지금 그러나 종교인들이 이 정치에 관여하고 했을 때 선거법 위반이면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은 정치자금법 위반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처벌을 하고 있잖아요. 이 건진법사나 이런 분들 다 그 처벌을 받고 있고 통일교회 총재인 한학자 총재도 지금 다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2번이나 일주일 사이에 국무회의에서 아마 조원철 법제처장이 식은땀이 났을 거예요. 저거는 해산시키라는 명령이에요. 그냥 알아보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하고 일본하고는 달라요. 일본은 종교법인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법인에 대해서 그 법인이 종교법인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거나 사회적 상규에 위반이 됐을 때는 해산할 수가 있어요. 그 법에 따라서 지금 통일교를 해산한 거예요. 했는데 우리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거는 민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코로나 때 신천지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해서 서울시가 해산을 명령을 내렸는데 그 후에 신천지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줄줄이 다 서울시가 졌어요. 그건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체계거든요. 그런데 저는 왜 대통령이 일주일 사이에 저렇게 강도 높게 국무회의에서 마치 명령 지시하듯이 했을까 보면은 이 불똥이 민주당으로 튀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한테까지 뛰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최근에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그 통일교의 선교처장을 민주당의 세계 무슨 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그 사진이 나왔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통일교가 정치적으로 뭔가를 자기들 이득을 보려고 했으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만 한 게 아니라 민주당과 이재명 이 대표에게도 했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로 증거로 나오니까 여기서는 강하게 공격이 수비다라고 얘기했더라고요. 박지원 의원은. 이 박지원 의원 얘기가 맞는 거예요. 대통령이 왜 저렇게 강하게 나오느냐. 공격이 수비다. 이렇게 박지원 의원이 정확하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대통령께서 종교인들의 불법 정치 개입이나 이건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대통령께서 헌법과 법률에 어찌 보면은 수호자로서 공정하게 수사해라.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렇게 먼저 하시는 게 저는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과의 뭐 관련 의혹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한 말이라는 설명이신데. 뭐 충분히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지금까지의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이런 것들을 다 거쳐왔기 때문에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들 간부 회의할 때 뭐에 대해서 알아봤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시로 해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우리 역사상 최초로 토론하는 국무회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단체들의 그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목적에 두고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당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수사해라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자칫 그 대통령이 자신의 역할을 벗어난 어떤 지침을 주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과거의 어떤 권위적인 대통령은 뭐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해석을 굉장히 다양하게 또 극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해가 좀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불법적인 종교에 대해서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검토해 보기 위한 이런 것이고 그리고 통일교가 뭐 민주당 또 뭐 국민회의 여야 이쪽만 했겠습니까? 또 그 밖에 또 다른 다양한 분야에서도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애썼을 것이고 뭐 윤석열 정부에만 통일교가 손을 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모순점들이 지금 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재에 우리 시스템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헌법으로 그렇지 않고 또 법률로 우리가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여야가 예. 함께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 의원님 최근 들어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뭐 장관급 인사들에 대해서 통일교가 2016년부터 굉장히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 통일교라는 종교 단체가 과거에서부터 예. 여야 가리지 않고 어쨌든 제도권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런 대외 로비를 해왔던 건 사실이고, 근데 이제 특검 수사에서 그 반쪽만 드러났었는데 통일교 관계자에 의해서 사실상 범죄 자백이 이루어졌고 특검이 일종의 이제 선택적 수사를 했다, 직무유기를 했다 예. 이런 의혹이 커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뭐 익명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머지않아 이제 실명 보도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명단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민주당은 좀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어쨌든 뭐 특검에서 저런 사실을 확인했는지 여부조차 민주당에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네. 윤영호 씨가 돌연 재판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버렸고 내일 네. 지금 결심 공판이 있는데 내일 결심 공판에서 그와 관련돼서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하겠다. 예. 그 자리에서 실명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고를 했죠, 아예. 그러면 예. 더더욱 민주당이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요. 어쨌든 당 차원에서 뭐 이걸 그렇다고 숨길 수도 없는 일이고 당 내부에서는 뭐 지켜보되 어쨌든 만약 사실이라면 그에 대해서 뭐 수사 필요성을 부인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대통령 말씀이 다른 얘기는 이제 일반론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해산이라는 얘기를 2번이나 하셨어요. 예. 그게 결국 통일교를 향해서 저걸 아예 법적으로 해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와라. 이렇게 법제처장한테 지시한 걸로 보여서 그게 좀 굉장히 강하게 들리는 거죠. 그냥 정부 차원에서 저런 종교단체의 위헌적인 행위를 어떻게 대처할지 우리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 검토해봐라. 이랬으면 뭐 그 특별히 문제가 됐겠습니까? 예. 근데 2번이나 그 해산 얘기를 하는 바람에 결국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낳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글쎄요, 김우 시장님. 그렇게 지금 돌아서 보면 통일교가 여야를 불고 진보 보수 진영을 불고하고 막론하고 예. 다 지금 뭔가를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소수파로 치부되는 종교 단체의 특성이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본인들 생각할 때는 대형 주류 종교 단체가 아닌 소수 종교 집단인 경우에는 어쨌든 정치권에 줄을 대려고 하는 노력들이 비단 통일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신천지 이야기도 이미 나왔었고 과거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을 대고 선을 대려고 하는 노력들을 여야 가리지 않고 했을 것은 지레짐작이 됩니다. 예.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김건희 특검에서 분명히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서 민주당에도 선을 대고 후원을 했다는 것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별건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건 분명히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별건 수사로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잣대로 한다면 똑같이 별건 수사로 파악이 됐으면 민주당의 돈을 받은 사람들도 분명히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건 공정성을 잃은 특검이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예. 우리 권영진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발언을 저렇게 세게 공개적으로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마치 저는 이제 듣기로 정청래 대표가 자꾸 우리 국민의힘을 향해서 위원정당 해산하겠다고 겁주는 거랑 좀 비슷하다는 기시감이 드는데 예. 종교단체를 해산하는 것은요. 후진국에서나 저렇게 법적으로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도의 선진국이면요. 알아서 종교단체는 스스로 자정자격을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고 예. 우리나라 헌법이나 우리나라 법률에도 종교단체 그 종교 자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본에서 가정법원에서 일본의 통일교를 해산했던 것은 법인격을 해산한 거예요. 법인격. 그러니까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의 법인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법인격의 법적 지위를 해산한 겁니다. 그것도 이유는 뭐였냐면 재정의 회계와 투명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법인격을 해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종교를 해산한 것과 전혀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만약에 지금 통일교가 가지고 있는 법인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단법인으로서 또는 종교법인으로서 종교법인의 법인격을 무슨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해산할 수 있는 조치는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저렇게 종교단체 아예 싸그리 없애는 것처럼 해산하겠다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저 독재국가에서나 있는 일이지 어디 저는 이 대한민국 같은 선진국가에서 했을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정당을 해산하고 종교단체를 해산하는 것은 정말 그건 독재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국민들이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대통령이 일주일 만에 또다시 저렇게 강하게 얘기한 것은 민주당 여권으로도 다가오고 있는 그런 것들 의혹을 여기서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의지입니까?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있었으면 다른 형태로 접근했겠죠. 예. 그건 물밑 타협 이런 것들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이면이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그런 뭐 이상한 추측들이 가능한데 예. 액면 그대로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뭐 저나 우리 김근식 교수님 생각이랑 똑같습니다. 법인격만 해산되는 것이고 실제 그 교인들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사회의 환기를 제대로 좀 시키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예. 이거를 시스템으로 정비할 지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적인 검토와 더불어서 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어떤 그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종교가 지나치게 정치에 개입하는 예. 뭐 우리 더 선거를 치러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만 대형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 전전긍긍하거든요. 정말 이 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그 통일교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단의 대표였다가 예. 지금은 이제 대학도 있고 어느 정도 우리가 7대 종단의 범위 내에 들어올 정도의 교세가 확장됐지만 아직은 좀 약하기 때문에 정치권에 개입하고 혹은 기대서 그 교세를 더 확장시키고 싶은 예. 이런 욕심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삐뚤어진 결과로 나오게 됐던 것인데 그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 개신교 교회들의 예. 나쁜 모습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지 저는 이런 고민들의 출발점이고 예. 그런 고민을 매우 강하게 하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실제로 현실 정치에서 뭐 SBS 보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두 의원이 한학자 총재를 찾아가서 뭐 이른바 경배 의식 이런 것까지 했다고 보도를 하거든요. 실제로 정치인들이 종교를 대하는 태도가 그런가요? 우선은 표에 약하니까 예. 정치인들이. 근데 모든 정치인들이 그렇진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복귀한 의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표가 좀 있다고 해가지고 어디 가서 아무 종교나 가서 머리 숙이고 예. 가서 절하고 용돈 받고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약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예. 사실인데 이걸 이제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고 특히 이제 요즘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정당 내의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죠. 당원들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사실은 소수의 당원들을 가지고 전체 대표도 만들 수 있고 최고인도 만들 수 있고 후보자도 만들 수 있는 루트가 있다고 보니까 이분들이 집단적으로 정당에 개입해서 자기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그걸로 인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우리 사회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정치 개혁 차원에서 이거는 앞으로 여야가 막아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뭐 여는 야에 야는 여에 비난하거나 이거 가지고 정쟁하는 거는 우리 정치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이번 기회에 정말 여당이든 야당이든 불법적인 정치장을 받고 또 그들로부터 이게 만약에 청탁을 받았으면 뇌물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이 부분들을 밝혀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시시한다고 해서 저는 이 숨겨지는 게 아니라고 봐요. 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살아남겠다는 그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깜빵에 있기 때문에 언젠간 다 불 거예요. 예. 지금 하나하나 나오잖아요. 윤영호 세계본부장의 입을 통해서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니까 최근에는 지금 여권의 전현직 장관급에게 수천만 원을 줬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손목시계, 고급 손목시계도 줬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덮고 가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 김건희 특검이 비겁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권 입장에서 보면은 저 특검은 마치 이런 거예요.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검찰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하고 제대로 털었으면 이게 더 커지지 않을 텐데 네. 지금 저 특검이 김건희하고 관계가 없다 그러면서 아니 국민의힘 정치자금은 털어가지고 권성동 의원 구속까지 시켜놓고 수천만 원 받았다는 증언이 나오고 이런데 이 수사는 김건희하고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안 한다. 예. 이건 말이 아니죠. 그래서 선택적 수사라는 얘기도 나오고 저 특검은 정말
정치 특검이나 이런 오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바라봐줘야 된다. 여도 야도 서로 이걸 가지고 정쟁하거나 서로 비난하거나 서로 낙인 찍는 쪽으로 사용하면은 다 같이 공멸한다.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지금의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이기 때문에 네네. 필요한 부분들은 관계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을 보고 당에서도 네. 뭐 여러 사항들이 특정이 된다면 네. 그런 부분들은 대응하고 조사하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 관계자들에게도 통일교에서 금품을 주었다 하는 것은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 민주당도 있으면 다 수사해야죠. 조사해야죠.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글쎄 박 의원께서는 지금 민주당의 대응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은 손이 들어왔으면 파헤쳐야 된다고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가 조금은 당혹스러운 상황이어서 네. 아직 이제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드러나면은 저걸 뭐 비호하거나 감싸거나 혹은 덮거나 이러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제 특검에서 그 브리핑한 내용은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네, 했다. 그러면 그 즉시 이첩을 했어야죠. 지금 몇 개월을 그걸 이렇게 인지했을 때. 뭉갤 네.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와서 별도로 작성해 놓은 이 내사 보고서를 갖다 다른 데 이첩하겠다고 얘기하는데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도 굉장히 자의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특히 이제 민중기 특검이 24명을 기소를 했는데요. 그중에 16명은 김건희 씨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증명이 안 된 채로 지금 기소를 했어요. 예. 그것도 보기에 따라서는 별건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별건 수사할 수 있는 그 근거 조항이라는 게 이번 특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 특검법에도 이 사건 수사하다가 인지된 관련 범죄 이런 내용이 항상 들어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실제 그런 수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에 직접 드루킹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닌 고 노회찬 전 의원의 후원금 문제를 수사하다 그런 비극적인 결과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문제예요. 물론 특검이 이제 시간상 혹은 인력상 제한을 받기 때문에 예. 어떤 사안을 우선순위로 수사할 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인정해요. 그러면 본인들이 수사 못하면 바로 그 즉시 수사기관에 이첩을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범죄 정보를 입수한 거 아닙니까? 피의자가 자백을 했어요. 근데 동일한 자백을 했는데 A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B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고 지금 미뤄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선택적 수사나 직무유기 논란이 나오는 거고 문제는 그러면은 이 사안을 앞으로 어떻게 다룰 건가? 예. 이거 이제 경찰청 국수본으로 아마 넘어가게 될 텐데 경찰청 국수본이 이제 수사권을 가졌는데 과연 지금 현재 여권을 상대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이런 걱정이 있는 데다가 그럼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는 또 누가 수사할 건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지금 낳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그 특검이 원칙대로 이걸 수사를 했더라면 지금 와서 이런 이제 비판을 사지 않을 텐데 특검 예. 수사 전체의 공정성마저도 흔들리게 됐습니다. 예. 조금 이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사 중에 들어온 정보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기관에게 넘겨줘야 된다라는 예. 거는 저는 맞아요. 그 부분을 게을리한 부분 혹은 뭐 안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질책을 받아 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들 이 시기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전부 다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그 논리적 확대 같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김건희가 영부인이 되어서 그 권력의 그늘 아래서 관계된 이러한 범죄들이 나온 것, 이 범위지 예. 김건희가 그 영부인이 되기 전 그 이전에 뭐 문재인 정부 시절 이거는 김건희 특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범죄 정보가 나왔으면 그 부분은 이첩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한 비판은 저도 똑같이 합니다만 수사를 선택적으로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근데 수사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이게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단 말이에요. 당 차원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의견은 없나요? 저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수사를 하고 예. 관련된 의혹이 나왔으면 당연히 수사를 할 것이고 수사 과정에서 지금 뭐 명단 나오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억울할 것이고 예. 또 실제 범죄가 있는 사람들은 당 차원에서 저희가 뭐 제명이라든지 당적인 정치적인 어떤 그 처분을 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됐는데 수사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 당에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에 합당한 처분을 내리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의혹도 좀 됩니다. 현재 그 김건희 여사 또 윤석열 그리고 이 칼날이 국민의힘만 향해서 가다 보니까 일종의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의 시선 또한 저는 잘못된 시선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예. 이런 그 걱정들을 덜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서는 빠르게 명백하게 예. 수사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김은식 씨, 글쎄요, 뭐 여권을 상대로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됐긴 했지만 뭐 경찰이라든가 검찰에서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이냐 그런 그럼요. 지적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특검이 거의 이제 활동이 만료되는 시점에 그것도 윤영호 세계본부장의 입을 통해서 지금 예. 제기가 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묻혀서 그냥 갔을 겁니다. 내일 또 어떤 얘기를 추가로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이게 한번 나오니까 지금 언론사들이 경쟁적으로 지금 다 취재를 해서 그렇죠. 계속 예. 단독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지금은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곧 이름이 나올 겁니다. 뭐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통일교회에서 후원을 하고 접촉을 하고 돈을 줬는데 그 내용이 안 나올 리가 없거든요. 예. 저는 그런 걸 보면 이 민주당이 이 부분을 이제 뭉개고만 가서는 저는 진짜 사실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꼴이 될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의 공정성과 특검의 편파적 수사에 대한 정치적 문제 제기와 더불어서 이제 그 단계는 이미 넘어섰고 민주특검은 이제 곧 활동이 만료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경찰청 국수본이나 아니면 뭐 공수처나 가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민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아주 날이 시퍼렇게선 이재명 정부 초기에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찰이나 그런 공수처에서 어떻게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의구심이 분명히 들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이름은 검명에 대해서 나올 거고 보도는 될 거고 수사는 만약에 미적거린다고 한다면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결국 또 특검해야 되는 겁니다. 특검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본래. 예. 드루킹 특검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처음에 수사를 못하게 하고 미진하게 하고 계속 발뺌하다 보면 이게 눈덩이처럼 커져서 결국 국민 여론에 밀려서 특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까 박지원 의원의 그래도 오랜만에 정치 구단다운 저는 해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검은 손이 들어오면 그 검은 손을 낱낱이 파헤쳐서 초기에 잘라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감싸려 가거나 시간이 가긴을 번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는요. 이거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 열려 있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의 이 상황에서 민주당의 처신, 저는 대통령의 저는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우리 김 교수님 안 보는 사이에 말씀이 좀 독해지셨는데요. 민주당에서 이걸 뭉갤 이유가 전혀 없어요. 마치 뭉개는 듯한 뉘앙스로 뭉개지 말씀하시면 않기를 바라죠. 제가 좀 듣기에 좀 서운해서 예. 절대 뭉개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투명한 수사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 처분을 내린다. 저희가 이것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소문이 든다고 해서 그 해당 당원들에게 의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당원들에게 먼저 어떤 그 처분을 한다라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명백하게 수사하고 수사 결과에 따른 정치적 행위를 한다. 책임지는 정당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제는 각 당의 상황을 살펴볼 텐데 먼저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내란 전단 재판부 추진이 일단은 멈췄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헌 소지가 없는데요. 네. 위헌 시비가 있죠. 들어왔어요. 아무리 멀쩡해도 시비를 걸잖아요. 이 법은 문제 있는 법이야라고 막 소란을 만드는데 이제 그 민주당도 좀 이렇게 너무 이제 쫄아서 이렇게 훅 가려고 하는 거. 글쎄 박 의원님, 저 내란 전담 재판부 법사위하고 당 지도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갑자기 멈춰섰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민주당하고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보세요? 뭐 보도되기로는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네. 상당한 이견이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언을 했던 의원들 중에 3분의 2 정도는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지적을 했고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이제 위헌 논란이 없다. 그리고 당 지도부하고 상의하면서 한 거지 이게 무슨 법사위가 독대한 네. 거냐. 이런 식의 반론이 있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미뤘습니다. 저는 잘 미뤘다고 보고요. 그럼 이거를 이제 다시 추진할 동력이 생길까? 네. 일단 정청래 대표가
로펌에 의뢰해서 법률 검토를 받아서 그 결과를 본 이후에 추진하겠다 말씀은 하셨지만 이제 일단 한풀 꺾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1심이 거의 끝났습니다. 내년 2월 정도면 선고가 이루어질 텐데 1심까지를 포함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가져가겠다는 건 아무리 봐도 무리고 왜냐하면 진행 중인 재판을 전담 재판부로 이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헌 논란이 크거든요. 그래서 하더라도 2심 재판부부터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걸 국회가 입법적으로 그렇게 개입해서 뭐 법무부 추천 내지는 헌법재판소 추천 이런 위헌 소지가 큰 추천 방식은 배제하고 아마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뭐 추천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법안이 수정돼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조차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위헌적 행위는 정상적인 헌정 체제를 통해서 극복되는 게 맞고요. 그걸 저는 헌법재판소가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시스템의 힘을 믿고 또 국민들이 이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는데 국민들을 믿고 담대하게 가야지. 이걸 자꾸 이제 그 지지층 내에서나 아니면 일부에 그런 강경한 여론이 생긴다 그래서 자꾸 시스템에 충격을 주는 이제 그런 어떤 입법을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가가지고는 이게 이제 입헌민주주의가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다수당이 마음대로 하는 민주주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저는 특히 여당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실제로 어제 정책의총에서 의원들 상당수가 강하게 반대를 한 겁니까? 간곡하게 돌다리를 두들겨 가며 건넙시다라는 의견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 재판부는 둬야 한다라는 총론에는 모두가 다 동의하면서 하지만 이것이 위헌 논란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누가 좋아할까? 결국은 윤석열과 그 관계자들만 좋아할 일 아니겠느냐라는 걱정들을 좀 한 것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현재 헌법재판소 법을 보면 이제 재판이 중지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위험을 없애려면 똑같이 헌법재판소 법도 같이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전선이 너무 지나치게 넓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위헌 논란을 완전히 해소시킨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다. 완전히 완전히 해소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현재 1심도 그 현재 법사위에서의 대안안은 뭐냐면 직위원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사실상 내란 전담 재판부의 그 출발 이유가 직위원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시켜 준 거, 그로부터 출발을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란 재판부가 구성되고 그 직위원 재판부에서 스스로 그쪽으로 이관을 할 때는 1심도 가능하게끔 하자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위헌 논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래도 그것 플러스 또 추천 뭐 위원들의 어떤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 여전히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추진하자라는 것이 대다수 의원들의 생각이었었고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우선은 로펌을 통해서 위헌 요소들을 제거한 상태에서 내란 재판부를 꾸릴 수 있는 이런 어떤 방안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으로 잠시 모색하는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근데 앞서 들으셨지만 추미애 위원장은 위헌 소지 없다고 단언하거든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아니 솔직히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위헌 소지가 없다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들은 분명히 이건 위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제동을 걸었을 거예요. 누가 이걸 주동하고 있는지 국회에서는 다 알아요. 정청래, 추미애, 김용민 이 강성파들이 추진하는 거예요. 근데 청와대 우상호 정무수석이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위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위헌성을 최소화하면서 가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는 지금 추진하는 건 위헌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을 잘못한 거죠. 아니 위헌성이 있으면 있고 위헌이면 위헌이고 위헌이 아니면 아니지 위헌을 최소화한다? 그건 위헌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위헌 법률인 거예요. 법률이고 이게 이제 민주당과 여권 내에서는 이렇게 걱정하는 거죠. 이걸 밀어붙여 가지고 갔을 경우에 위헌 법률 심판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하고 있는 재판이 중지되고 자칫하면은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일도 생길 거니까 지금 이걸 고려하는 거예요. 고려하는 건데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는 민주당의 전체 분위기는 이걸 밀어붙이려는 분위기인데 네. 그렇게 가면은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할 겁니다. 네. 아니 검찰 마음에 안 든다고 검찰청 해체해 버렸죠. 그리고 판사들 마음에 안 들면 이 내란 전담 재판부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 101조가 뭐예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있다예요. 이 사법권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누구 판사가 어느 판사가 어느 재판을 맡는가를 무작위의 배당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란 재판이라는 걸 이걸 하는데 어떤 판사가 맡는다는 거 지정해 가지고 판사를 맡긴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위헌이죠. 네. 그러면 차라리 민주당의 대표가 그냥 판사 임명해 가지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사법 독립 그리고 상권 분립을 지켜내느냐 안 내느냐 민주당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이게 저는 시금석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와 관련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잠시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제 전체 법관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의안들이 있었고 세 번째가 현재 내란 재판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거였잖아요. 네. 이것에 대해서 이라는 매우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는 결론이었었고 네. 이안은 나름 중립적으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는 이런 안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27대 50인가로 이해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7명 법관회의에서 27명은 윤석열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동조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진 법관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네. 그 재판을 대하는 태도와 형량 자체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 또한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모든 분야가 다 찢어져 있어요. 27대 50 보면서 그래도 다행이다.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숫자가 한 배 이상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다른 일반 재판과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이런 큰 사건이었었는데 그 불법 비상계엄을 동의하는 생각을 가진 판사가 재판을 이끌어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찔해요. 네, 지금 네. 지기현 판사에 대한 국민적인 걱정도 그 구속 기간을 일로 결정했던 것을 갑자기 시간으로 결정해가지고 이상한 결과를 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또다시 어떤 꼼수를 통해서 만약에 선고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이 큰일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고민 속에 내란 재판부라고 하는 답이 나오는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도기현의 저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아니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은 위헌위법이에요. 그런데 그게 내란인지 내란 우두머리죄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지금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입법부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이거는 내란이 분명한데 지기현 판사가 내란 우두머리로 이렇게 판결을 안 할까를 두려워가지고 그걸 못 믿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죄를 씌울 수 있는 판결을 낼 수 있는 그 판사를 세워가지고 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내란이라 그러고 내란 우르머리라 그러고 또 국민의힘을 내란 공범이라고 해산까지 하겠다고 하면서 왜 이 재판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오히려 지기현 재판부에 맡겨놓으면은 합리적이고 이런 판단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무리해서 마치 자기 입맛에 맞는 판사를 앉혀서까지 내란죄로 이렇게 결론을 짓겠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게 바로 독재예요. 예. 저는 그 생각으로부터 민주당이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민주당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다음 달에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친명, 반청 이런 대결 구도가 또 짜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앙위원회 1인 1표제 부결은 절차 부실, 준비 실패, 소통 부재의 결과입니다. 우리 민주당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공론회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당헌 당규의 미비점은 보완하겠습니다.
정청래 지도부는 이 당원들과 좀 넓게 깊게 좀 상의하는 과정들이 좀 짧고 이를 의욕적으로 밀고 가는 뭐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서 조금 더 찬찬하게 우리 민주당 당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수기하는 시간들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명청 구도, 명청 대결 이게 프레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네. 정말 민주당을 적대시하고 또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란 세력들은 좀 더 뻔뻔해지고 더 준동하고 있는데 똘똘 뭉쳐서 내란을 종식시켜야 할 시기에 명청 프레임? 우리 당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이고요. 그런 기운도 없습니다. 글쎄요, 당에서는 이제 친명이냐 친청이냐 해가 박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그 바로미터로 이제 다음 달에 있는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어떤 인사가 친명 인사가 가느냐 친청 인사가 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정청래 대표의 중간 선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뭐 결과적으로 그런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 네. 이게 지금 아직 출마자들이 다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대체로 어떤 분들이 출마할 거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어쨌든 정청래 대표 체제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해왔거나 이번에 1인 1표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그런 뭐 의원들이나 혹은 원외위원장들이 이제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데 예.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 지금 정청래 대표 체제가 하나의 원심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인 것 같고 그에 반해서 어쨌든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당의 지도 체제를 확고하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분들이 아마 출마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저는 누구에게도 유리하지 않은 구도예요. 뭐 그 친청, 친명 이런 구도가 대통령한테도 유리하지 않고 정청래 대표한테는 더 유리하지 않죠. 대통령이랑 각 세우는 게 뭐가 유리합니까? 지금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도 아니고 임기 아주 초반기고 힘이 제일 셀 때인데. 예. 그러나 이제 상황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게 결국에는 저는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의 뭐 한계면 한계고 내지는 허점이면 허점이고 이런 게 좀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이제 임기가 1년짜리 당대표잖아요. 예. 정청래 대표가 좀 마음이 급한 게 아닌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입장에서 보일 때가 있어요. 특히 이번에 1인 1표제 같은 경우는 그런데 방향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 별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속도, 시점,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좀 관리하면서 가야 되는데 정청래 대표가 주로 이제 뭐 딴지일보 게시판 이런 데하고 소통을 하고 그걸 당심으로 읽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좀 급히 가다가 이번에 제동이 세게 걸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만약 진짜 1월 달 그 재보궐 선거에서 정청래 대표보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다. 내지는 정청래 대표 체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최고위원들이 다수 당선이 되면 예. 그때부터는 뭐 이 최고위원회 체제에서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 잘 발휘가 안 될 수도 있죠.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뒷부분에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국민의힘 상황으로 넘어갈 텐데 주호영 의원이 글쎄요 이제 장동혁 대표하고 비판하는 해석할 수 있는 말들을 좀 했습니다. 윤어게인에 대해서 비판했는데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윤어게인 냄새가 나는 그런 방법은 맞지 않습니다. 당내는 반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것이 이번 주 의총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드러날 확률이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뭐 국민의힘에서 최다선이고 TK를 기반으로 하고 국회 부의장입니다. 그래서 저 메시지가 상징성이 더 하고 있는데 뭐 권영께서 TK의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 주호영 의원과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럼요. 저도 정말 우리가 경험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예. 사과해야 되고 그리고 경험을 주도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경험을 주도했던 세력과는 완전히 절연해야 된다. 완전히 절연. 완전히 절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한 발짝도 미래로 넓은 민심의 바다로 나갈 수 없다라고 12월 3일 날 우리 25명의 의원들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하고 또 그 이후에 연이어서 우리 당내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예. 지금 현재 수도권에 있는 이 단체장들, 수도권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저나 많은 사람들한테 이러면은 선거 못 치른다고 얘기합니다. 선거 진다. 선거 못 치른다고 얘기를 해요. 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과거에 2018년에 제가 대구시장 재선할 때 그때 우리가 완전히 폭망해서 17개 광역단체장 중에 대구시장하고 경북지사회는 다 민주당이 그 두 곳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제주도 하나 무소속 당선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때 홍준표 대표가 유세를 못 다녔습니다. 유세 오지 말라고 네. 이렇게 해서 못 다녔어요. 제가 볼 때는 장 대표가 정말 생각을 잘 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선거에 정당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대표도 선거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대표의 리더십과 대표의 당을 운영하는 방향이 옳았나 옳았냐가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수많은 수도권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하는데 그 걱정의 일단이 사실은 주호영 의원은 저와 같이 대구에서 하고 이 정치를 하고 육선이잖아요. 예. 저분이 저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지금 상황이 자기가 볼 때는 오랜 정치 경험으로 봤을 때는 답답하고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 예. 저분도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밖으로 드러나진 않아도 우리 당 의원들의 다수 분위기입니다. 지금 자칫하면 우리 당 의원들이 좀 착해요. 자칫하면은 이게 당에 또 분열로 비칠까 봐 이렇게 같이 서명하자 그래도 나는 뜻에는 동의하지만은 다 내용에도 동의하는데 서명하는 거는 참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원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숫자로 카운트된 의원들보다 훨씬 많다. 저는 훨씬 많아요. 생각이세요? 예. 그러면 장 대표가 이제 현역 의원들, 중진 의원들 면담한다고 만나셨어요 혹시? 뭐 곧 만나게 될 겁니다. 만나게 네. 되고 장 대표도 사실은 저희가 12월 3일 전에 그 장 대표를 만났거든요. 네. 11월 20일 날 네 사람의 재선에 만났을 때 본인도 많이 고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12월 3일에는 모멘텀을 놓치면 안 될 것 같다고. 네, 네.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가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많은 얘기를 들어서 제가 해법을 찾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얘기를 조금 한쪽 얘기를 좀 강한 쪽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뭐 비상계엄은 뭐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예. 이렇게 하면서 책임을 통감하는데 뭘 책임을 통감하냐면 그때 싸우지 못해서 의회 폭거에 싸우지 못해서 한 거에 대해서 사과한다. 그렇죠. 이래 되니까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을 해서 국격을 얼마나 추락시키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충을 겪었습니까? 이걸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집권 여당의 성원으로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장동혁 대표는 지금 사과하면 머리를 숙이면 머리를 자를 거고 허리를 숙이면 허리를 자른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민주당에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게 아니라고요. 국민에게 사과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일을 하고 가야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들이 많습니까? 뭐 복귀한 건 동의하시지 않겠지만 저는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상권 분리 무너진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민생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 국민의힘이 반사 이익도 못 얻고 있잖아요. 예.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민주당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걱정스러운데 국민의힘 지지하기는 더 어렵다. 너들 좀 변해라. 이게 민심의 명령 아닙니까? 따라야죠. 알겠습니다. 이 소리들이 예. 윤한홍 의원을 통해서 주호영 부의장을 통해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거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예. 권 의원께서 이제 장 대표가 강한 쪽 얘기를 들었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름이 거론되는 분들도 있고요. 언더찐윤 이런 표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한홍 의원 발언이 벌써 나흘 전에 나온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그 얘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은 친윤 핵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장동혁 지도부가 고립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철구 의원 같은 경우가 제일 본인이 정권 내내 실세로서 여러 가지를 누렸기 때문에 이 정권에 몰락에 대해서 스스로 사과하고 국민들에게 진솔한 얘기를 한 뒤에 정치 안 하겠다고 선언해야죠, 사실. 그러니까 최소한 이철규 의원은 정계 은퇴 그거 아니면 당연하죠. 은퇴해야죠. 여기 언더친윤의 구심점
누구? 박성민 의원입니다. 박성민 네, 의원. 박성민 의원이 장동혁 체제를 만든 5인방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어떻게 결심을 할지 그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의원들 자체가 별로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과 당대표로서의 지위도 흔들흔들 거리고 있다. 그래서 김근식 실장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뭐 장성철 소장은 박성민 의원을 지목을 했습니다만 장 대표를 둘러싼 이른바 언더찐윤 이런 세력이 실제로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윤석열 정부 출범했을 때 초창기에 이제 원조 친윤으로는 3인방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장제원 의원은 이제 그렇게 됐고 그리고 지금 권성동 의원 지금 영어의 몸이시고 그리고 윤한홍 의원이 원조 3인방 중에 하나였는데 엊그저께 이제 그런 그 비장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더 친윤 중에서 그 원조 친윤 중에서도 저 권성동 의원과 윤한홍 의원은 멀윤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정권 초기에 좀 멀어졌었어요 대통령하고 제가 듣기로는. 그리고 그 자리 그 원조 친윤들이 멀어진 멀윤이 된 사이에 그 자리를 차지한 게 언더 찐윤이라는 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박성민 의원이 이제 굉장히 대표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알려지거나 대표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당내의 분위기나 저도 이렇게 몇 번 듣거나 겪어본 바로는 그런 언더라는 게 보이지 않는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보이지 않지만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고 대통령을 호가호위하는 데는 가장 좀 혁혁한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박성민 의원으로 많이 거론이 됐고 이철기 의원은 이제 대통령의 그 지시나 대통령의 내용들을 전달하는 데는 가장 앞장서서 했던 분으로는 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원조 친윤은 사실은 좀 일정 정도 정리가 된 부분인데 그 이후에 오히려 호가호위를 했던 언더 친윤 분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 아마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마 박정훈 의원이 뭐 정기호 때까지 이야기하는 건 좀 과도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보건대 권영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당이 정말 통절하게 반성하고 성찰하고 사과하고 국민들께 머리를 조아리고 하려면 이 언더 찐윤으로 거론되시는 분들의 입장 표명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계 은퇴나 뭐 불출마를 우리들이 강하게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언더 찐윤 분들이 사실상 계엄에도 그리고 이후에 윤석열 우리 정권의 이 안 좋은 결론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국민들 앞에 진솔하게 자기 입장과 사과를 하는 것들은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영진 의원도 그렇고 윤한홍 의원도 11월에 이미 장 대표를 만나가지고 그 부분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장 대표가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럼 박원석 의원은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뭐 권영진 의원 같은 분들이 설득이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은 대립과 갈등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냐. 저는 좀 일단 늦었다고 봅니다. 장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할 것 같지 않고 사실은 주호영 의원 같은 분이 나섰다는 거는 그분이 이제 TK 육선인데요. TK 민심이나 당심도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 같은 분이 나서서 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변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강경한 대여 투쟁으로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공개적인 그런 비판이 더 쏟아져 나오겠죠.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미 분물 터지듯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위기감도 굉장히 큰 거예요. 결국에는 권력 투쟁 양상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얼마 전에 이제 오세훈, 박형준 두 시장도 우회적이지만 어쨌든 변화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변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그 당대표들의 순환의 역사였습니다. 97년 이래로 임기를 지킨 당대표 2명밖에 없어요. 황우여 전 대표하고 강재섭 전 대표하고 나머지는 다 이런저런 이유로 뭐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아니면 뭐 어떤 발언에 책임을 지고 다 중간에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오래 참지 않을 거다. 만약 장동혁 대표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제 문제는 변화하더라도 이미 메신저가 상당 정도 오염이 됐기 때문에 국민적인 신뢰 회복이 가능하겠냐. 그 점도 또 따로 있습니다. 이미 윤 어게인 세력의 대표처럼 장 대표가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어요. 특히 전환길 씨 같은 그런 어떤 뭐 그 장 외에 극우 세력과 손을 잡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단 말이에요. 장동혁 대표가 뭐 변해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뭐 계엄에 대한 진솔한 사과, 또 탄핵에 대해서 달라진 입장 이걸 얘기한다 그래서 과연 국민적 신뢰 회복이 가능할까? 그런 면에서 좀 이미 늦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은 권 의원님 어떻게 됩니까? 지도부의 교체, 붕괴 이런 것까지도 보고 계세요?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 아니고요. 네. 저는 사실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요즘 깜짝 놀라요. 아, 장 대표하고 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좀 진작 소통을 더 할 걸. 사실은 제가 경험 전에 장 대표를 이렇게 보면서 초재선 의원들 중에서 앞으로 우리 당을 이끌어갈 리더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네. 장 대표 보고 농담 삼아 그랬어요. 장 대표 앞으로 우리 당을 위해서 큰일 하실 분이니까 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지금 계엄과 그리고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면서부터 네. 장 대표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의 을 둘러싼 사람들, 본인을 지지하고 본인을 만들어준 사람들이 그렇게 강성 또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이런 분들 이분들과의 골이나 인연을 끊기가 어려운 그래서 장 대표도 여기에 머물러서 안 된다는 걸 본인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그리고 타이밍이 있고 스케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근데 사실은 정치에서 타이밍을 놓치면은 그때는 백약이 무효거든요. 저희는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보는데 장 대표는 지금 본인이 처해진 환경, 본인의 지지 기반 속에서 타이밍을 지금이라고 과감하게 선택을 못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장 대표가 사실은 비상계엄이 터지자마자 우리 18명의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그 안에 제일 먼저 들어가 투표를 했던 분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때 비상계엄이 의회 폭거에 맞서는 계엄이다 라고 해서 해제시킨 거 아니잖아요. 이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해제해야 된다. 이거는 본인의 자산이에요. 우리 당의 의원들이 여러 이유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표결에 참여를 못했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찌 보면은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들을 지고 있는데 장 대표는 당당하게 투표한 그 자산을 왜 지금 그걸 버리냐 이거예요. 우리 당의 자산으로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직은 당대표를 지금 100일도 안 된 당대표를 물러나라고 해서 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표를 또 설득하고 또 대표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노력을 더 해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성급하게 누구는 뭐 이 총선 불출마 선언해야 된다, 찐윤이 어떻다라는 얘기는 조금은 아직은 수면 위로 가라앉혀야 될 때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 시한을 올해까지 보세요? 아마 내년도 들어가면 본격적인 아마 선거 국면으로 들어갈 겁니다. 지방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면은 이대로 갈 수 없는 것이 수도권과 충청권의 후보들이 영남에서도 아마 부산 경남에서도 후보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은 단체장들을 비롯해서 이 광역 기초 할 것 없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들은 이제 공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용기 있게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물밑에서는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 대표께서 그런 얘기를 좀 귀담아 들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의총을 보면은 글쎄요 의원들에게 필참을 당부했다고 하는데 빈자리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법사위 국정조사에 반대. 오후 2시죠. 내일 그 본회의 있을 때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악법들에 대해서 지금 본회의에 상정해서 강행 처리가 예상이 되니까 오후 시간하고 내일 본회의 때부터 의원님들 좀 지금처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렇게 송원석 원내대표가 참석을 권했는데 실제로는 한 50여 명 정도라고 하면은 글쎄 뭐 타당 얘기긴 하지만은 당 지도부의 이른바 말빨이 안 먹히는 상황일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현재 비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데 물론 국민들로부터 빨리 이 내란 정국을 정리하고 민생 정국으로 좀 돌려라.
라는 부분에 대한 질책을 계속 받고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급하지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실제 이 생사의 문제거든요. 근데 의원들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권영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인데 이렇게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당의 주류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극단적인 성향의 윤어게인 세력들의 그 등에 힘입어서 당대표가 된 장동혁 대표가 쉽게 노선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노선을 바꾸는 순간 단 한 명의 우군이 우군마저도 다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을 본인도 알기 때문에 그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더 강경 노선을 통해서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예. 이런 그 노선을 앞으로도 갈 가능성이 매우 큰데 저는 지금 우리의 정치가 너무나 엉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엉키고 있는 이유가 과거 박근혜 탄핵 때는 박근혜 정부의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정치인들은 일선에서 물러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윤어게인 세력들이 당의 주류가 되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저는 우리 정치를 계속해서 수렁에 빠뜨리게 하고 이 불법 비상계엄이냐 아니냐 이것이 곧 내란이냐 아니냐 우리는 이제 같은 말이다라고 보는데 이것조차도 실제 국민의힘과 우리가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똑같이 대응하고 함께 단죄한다라는 입장을 가진다면 저는 이거 가지고 싸울 일도 전혀 없어요. 예. 그런데 우선 여기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을 공식적인 입장은 대표를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의 아까 그 빈자리가 많이 보이고 했던 부분은 장동혁 대표의 저 노선이 국민의힘 전체 노선으로 갈 경우에 자칫 다 죽을 수 있다라는 예. 위기감이 반영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장동혁 대표는 내부 단합,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잘못까지 덮고 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권에 맞서기 위해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우리 스스로 편을 갈라 서로를 공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책임을 외면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도 결국 우리는 함께 싸워야 살 수 있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지금부터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들으면서 하나 되는 길을 찾겠습니다. 하나 되는 길을 찾겠다. 김근식 장님 같은 경우 전에 12월 되면은 지도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말 나올 거다 얘기하셨죠. 왜냐하면 이제 당연히 예상했던 수순이죠. 12월 3일이 계엄 1년이라는 날짜가 박혀 있기 때문에 12월 3일 때문에 네, 그때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당내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출이 될 거고요. 또 이게 12월 3일 메시지는 장동혁 대표 메시지가 좀 미흡하게 나왔습니다만 그 12월 3일을 계기로 해서 여기 권영진 의원님을 포함해서 우리 당의 초재선 의원들 25분, 그다음에 친윤, 그리고 사실은 다선 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목소리를 좀 내면서 상당히 다이나믹스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말 연초를 지나면 또 다른 또 계기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1월 18일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입니다. 만약에 추가 구속 사유로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또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때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석방이 됐으면 환영한다고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우리 당이 선택해야 될 그런 분기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1심 결과가 1월 달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내란에 대한 첫 번째 혐의에 대해서 1심의 법원 판결이 공식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 당은 어떤 입장을 낼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첩첩에 쌓여있기 때문에 저는 12월 3일부터 해서 1월까지의 연말 연초의 기간 동안 우리 당은 더 이상 이견이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또 내 계엄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사과와 국민들한테 사과를 우리가 그냥 모른 채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분기점을 맞을 때마다 우리 당의 역할들이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금 우리 국민의힘 유튜브에 나와서 또 저런 단합을 말씀하셨는데 단합이 필요하죠. 그러나 단합은 원칙 있는 단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나경원 의원께서 어디 방송에서 나와서
그 이른바 윤여개인 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도둑놈이 어떻고 사기꾼이 어떠냐, 표가 필요하면 다 합쳐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도둑놈 사기꾼 표는 마지막에 합치면 필요한 것이지 처음부터 도둑놈 사기꾼하고 표를 가지고 시작하면 멀쩡한 일반 사람들은 그 표를 주지 않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단합은 먼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노선을 명확히 한 다음에 예. 계엄은 정말 잘못됐고 국민들께서 우리가 고개를 숙이면 우리의 머리를 박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들께는 무한 사과를 한다는 우리 당의 절박한 통절한 반성을 먼저 하고 예.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단합한 다음에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 이재명 정권의 어떤 잘못한 점이나 또 이 민주당의 어떤 저는 입법 독재나 이런 것들을 목소리를 내면 국민들이 그때서는 우리 당을 쳐다보고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체성과 노선에 대한 합의 없이 무작정 윤어게인 세력들에 흡수가가지고 그 계엄이 옹호가 되고 계엄이 정당하다고 하고 사과는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분위기로 가면요. 정말 우리 당에 살 길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 장동혁 대표의 무조건 단합은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쳐다보지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이게 장 대표의 태도를 바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TK가 국민의힘에서 가지는 상징성이 있단 말이에요. TK 몇몇 의원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중지를 모아가지고 무언가 장 대표에게 건의를 한다거나 입장문을 낸다거나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뭐 그 노력도 해봐야죠. 해보고 대표께서도 아마 더 많은 얘기를 듣고 하다 보면은 저는 용기를 낼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용기를 내도록 만들어야 되고 저 사실은 어제 저는 끝까지 있었습니다. 저 의총장에서 지금 6시간 했는데 뭐 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 왜곡죄라든지 그다음에 또 내란 전담 재판부의 문제가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를 전문가들을 모셔서 듣고 우리 스스로 무장하면서 또 밖으로는 국민들에게 알리는 자리였는데요. 예. 사실은 끝에 가니까 뭐 절반의 의원들만 남은 건 사실이면 사실인데 민주당은 어때요? 의총하면은 끝까지 딱 있나요? 나는 저게 어떻습니까? 솔직히 바쁜 사람 빠져나가죠. 빠져나가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만이 아니라 죄송하지만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절박함이 없어요. 처절함이 없어요. 전에도 그랬어요. 권성동 원내대표 시절에도 그다음에 또 우리 건영세 비대위 체제에도 김용태 비대위 체제에도 의총하면요. 의결 정족수가 나중에 가면은 되지를 않아서 의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렇게 막 이 싸우자, 똘똘 뭉쳐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구성원들이 그렇게 싸우도록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똘똘 뭉쳐 싸우자. 저는 똘똘 뭉쳐서 싸울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대표가 그렇게 만드는 게 리더십이잖아요. 왜 그게 안 되는지 그걸 한번 잘 보면은 저는 방법 길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당 의원님들한테 야단 맞을까봐. 예. 그러니까 사안이 중대할 때는 안 빠져나가죠. 빠져나갈 수가 없죠. 특히나 우리가 그 계엄 이후에 그 대선 때까지 그때 이어지는 총회 때는 정말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이제 좀 가벼운 사안, 예를 들어서 정책의총인데 다양한 어떤 그 법안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다라고 하는 데는 굳이 의결이 필요 없거나 그런 때는 이제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 좀 일어나지만 많이 채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장 관련한 얘기 할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SNS에서 칭찬했죠. 그런데 상대가 될 수 있는 오세훈 시장도 정원호 구청장을 글쎄요 칭찬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먼저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정원호 구청장이 민주당에서 뭐 여론조사를 돌리면은 막 순위에 오르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그분 일 훌륭합니다. 뭐 혹시 적군이 될지 모르는데 그거 이상 후하게 해야 됩니까? 적군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면서도 후하게 얘기를 했어요. 박원석 의원님. 글쎄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뭐 저희가 잠깐 들었겠지만 오세훈 시장까지 정원호 청장을 칭찬하는 이유는 뭐라고? 아니 일단 객관적으로 그분 퍼포먼스가 훌륭합니다. 그 국민들을 상대로 한 그 이 시장 저 구청장에 대한 평가를 보니까 뭐 92% 이렇게 지지가 나왔어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한편 오세훈 시장하고 부딪힐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구청장이다 보니까 예. 오세훈 시장을 향한 무슨 정치적 비판이나 이런 거를 좀 자제해 왔다고 보고 삼가해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청장하고 시장 사이에는 또 같이 해야 될 일도 많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장 다른 예비 후보들 굉장히 날카롭게 지금 오 시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최근 가장 큰 논란을 사고 있는 그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서 정원호 구청장은 장래에 저게 업적으로 남을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봄이 되면 좀 바뀔 거다. 이게 이런 섣불리 얘기했죠.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MB 그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 추진할 때 정말 비판 많이 받았습니다. 예. 상대 당으로부터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근데 지금 청계천 서울의 명소가 됐잖아요. 한강버스라는 게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그 가능성은 저는 장래에도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일종의 이제 뭐 유람선을 대체하는 그런 어떤 관광 그 명품으로서의 기능할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런 걸 내다보면 지금 너무 섣부른 비판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자기 정책이 비판 많이 받는 자기 정책에 대해서 예. 일면 긍정성을 인정해 주니까 뭐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내심은 예. 정원호 청장이 되면 인지도나 이런 면에서 본인이 압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비교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승산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후하게 나오는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앞서가는 그 선두 주자의 여유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원호 구청장에 대해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실은 간접적으로 선거 분위기를 띄워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사실 노골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그 붐업을 시키려고 노력을 한 건데 거기에 오세훈 시장이 발끈하면 오히려 격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성동구청장 정원호는 나의 상대가 아니다라는 암묵적인 전제를 깔고 나의 상대가 아니다. 그럼요. 여유롭게 대하는 거죠. 저건 정치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서가는 선두주자고 네. 누구랑 붙어도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난 자신감이 있는데 뭐 지금 현재 구청장 하시는 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띄워준다 하더라도 나는 오히려 여유롭게 자상하게 자비롭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어서 저는 아까 지금 박원석 의원이 말씀하신 네. 싸울 일도 없었고 또 한강버스에 대한 칭찬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작동했습니다만 전 정치적 의도에서 보면 정치적 목적에서 보면 오히려 앞서가는 사람의 여유로움과 오히려 자상함을 보여주면서 나하고 상대거리가 안 된다라는 일종의 저는 좀 그런 저런 정치적 의도라고 해석을 하고. 아니 최근 저희 정치권에서 이렇게 뭐 칭찬 상대 진영을 칭찬한 경우가 거의 없어가지고 그게 오히려 여유스러움을 보여주는 거다. 성동구가 요즘 핫플레이스예요. 성동구가. 그렇죠. 예. 근데 오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 구청장으로서 정원호는 훌륭하다라고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의 성동구가 저렇게 되기까지는 서울숲을 만들고 성동구의 도시 개발에 전략을 짜고 이랬던 부분은 오세훈 시장이거든요. 그 바탕 위에서 구청장이 한 거고 그리고 또 구청장의 구정 능력과 천만 서울 시민의 시정 능력은 또 다른 차이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정원호 구청장이 나는 몰랐어요. 최근에 저도 모르다가 정원호 구청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칭찬하고 또 서울시장 후보로 급부상하는 걸 보면서 누군가 찾아봤더니 임종석 전 의원 보좌관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시작을 했고 그래서 뭐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 구청장의 그릇과 시장의 그릇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정원호 구청장과 오랜 친구입니다. 그래요? 네, 오랜 친구고 같이 시장 할 때 이제 구청장도 했었고, 근데 저렇게 칭찬받을 줄 몰랐어요. 92.8, 저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92.8% 정도의 그 구정 만족도를 보인다라고 만족도. 하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제가 시민들을 만나서 어디 사세요? 그러면 정원호 구청장이 있는 성동 살아요. 이런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뭐 민주당 성향의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답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만큼 성동 구민들은 정원호 구청장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건 드문 일이에요. 왜냐하면 구청장은 누군지 잘 모르거든요. 시장, 군수 여기는 완전히 이제 구역 자체가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구청장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정원호 구청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다른 구청장들 많이 낙선할 때도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고 그리고 저런 정도의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 능력이 있고 그리고 구정을 수행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큰 단위에서의 일도 잘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지금 오세훈 시장의 대척점에서 막 정치적 용어를 이렇게 내뱉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험하기도 하고 비판도 좀 험하게 하고 그러는데 정원호는 접근 방식이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일로 승부하고 실적으로 승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상대가 될 수도 있다. 실적으로 볼 때도 결코 부족함 없는 실적이기 때문에 저는 정원호를 만약에 공격한다라고 하면 대척점으로 점점 키워주는 꼴이 되니까 그냥 그 존재감을 없애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대립하지 않고 그냥 칭찬으로 끝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원호 구청장을 민주당에서 이제 띄우기로 작심한 것 같은데 오늘 복경은 저 얘기 지금 박홍근 의원이나 전현희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 들으면 굉장히 섭섭해요. 그럼 박홍근 의원이랑 박주민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매우 훌륭합니다. 그분들도 아주 매우 훌륭합니다.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이어 듣겠습니다. 대통령님은 서운하다? 장관이나 또는 대통령실 사람이거나 또는 자치단체장들이 일을 잘하면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 예를 봤어요. 어젯밤에 대통령님하고 짧게 좀 관련돼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확대 해석할 필요 없다. 자세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특별히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주 늦은 시간에 연락을 주셨던데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원호 구청장 오랜 그 직입니다. 저보다 선배 되시는데 그래서 일 잘하는 거 맞습니다. 정원호 구청장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은 건 사실이고 뭐 인간적으로 부럽긴 하지만 우리 그 대통령께서 이제 특정인에게만 모든 그 특히 공직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줄 분은 아니거든요. 물론 박주민 의원은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박연진 글쎄요 저는 박홍근 의원의 저 부럽다? 여기 솔직한 심정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지금 서울시장 예비후보 나서려는 분들은 굉장히 당혹스럽죠. 뭐 부럽기도 하고 대통령이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불똥이 튈지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하수가 아니잖아요. 1차적인 목적은 서울시장 판을 키우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판을 키울 때 이게 가장 극적이고 효과적이겠느냐. 누구를 통해서. 이 어떤 정치적 고려까지 는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고요. 정원호 구청장이 구청장으로서 업적은 훌륭하지만 중앙 정치에서는 인지도가 높거나 알려진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 지금 예비 후보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여론조사 앞순위에 나와요. 그거는 어떤 조직적인 힘이 뒷받침이 돼 있는 거고 그 대통령의 힘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 이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판을 키워야 되는데 낙점된 듯한 모습을 보이면 경선의 다이내믹스가 떨어지거든요. 오히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선의 다이내믹스를 키워야 되고 그래도 해볼까 말까한 그런 선거인데 저렇게 대통령이 특정인을 낙점했다라는 식으로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굳어지면 내부에서 그냥 뭐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고 별로 좋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공천은 당에서 하는 건데 좀 불만의 목소리도 나올 법하거든요. 지금 이제 그 민주당 특히 이제 대통령실에서 보면은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나와서 곳곳에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는 일 현장에 가서 그걸 트집 잡고 비판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박홍근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 전현희 의원, 서영교 의원 이런 분들 가지고는 오세훈 시장하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히든 카드를 하나 키워내야 되겠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선 거예요. 이걸 띄우려면은 대통령의 메시지로 이걸 해야 정원호를 갑자기 띄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말 하니까 바로 우리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대통령이 뭐 선거에 개입한다고 하니까 판이 더 키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정원호 누군지도 몰랐는데 야 정원호 누구냐.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거든. 저는 정원호 서울 정동구청장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고 지금 우리 여기서도 다뤄주잖아요. 예. 이러면서 정원호는 크는 거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민주당에서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로 띄우기에 시작했다. 그러나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예. 그건 두고 봐야 된다. 예. 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첨언할 얘기 아니 있어요? 우리 박원석 의원님이 조직적인 힘이 작용한 것 아니냐라는 이제 측면에 대한 걱정을 하셔서 예. 그렇게 될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예. 이제 일종의 여론조사인데 예. 그만큼 구청장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우리 동네 구청장이 누군지 잘 모르는 서울 시민들이 대다수일 텐데 예. 정원호는 다르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치인들과 다른 경쟁력을 갖고 있고 그것이 잘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도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 박홍근 의원이나 우리 박주민 의원이나 다 훌륭한 후보들이다. 이 말씀 함께 드립니다. 수습을 많이 하시네요 오늘. 제가 짧게 그 서울시장 선거에 있어서 민주당의 역사를 보면요. 조순, 고건, 박원순 이렇게 민주당 밖에서 혜성처럼 등장해서 이렇게 시장 선거에 도전한 분들이 때는 당선이 됐어요. 근데 그만한 내부 정치인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 경험칙도 저는 일정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그만큼 서울시장 선거가 민주당한테 어려운 선거입니다. 예. 더욱이 내년에는 오세훈 시장이 이제 5선이에요. 시민들은 그냥 오세훈은 서울시장인 줄 알아요. 그 인지도의 차이나 중량감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 아예 다른 문법으로 승부의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 전략적 판단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한 말씀만 드리면 분명히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원호 구청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저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조짐이 있어 왔는데 대표적인 게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선가 조직적으로 정원호 카드가 필승 카드라는 개인적인 판단하에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경선 과정에서 그 표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결집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원호 카드를 아까 우리 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오세훈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그나마 해볼 만한 카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필사의 조직적, 우회적,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금 작동을 하는 것 같은데 좀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볼 때 정원호 구청장에 대한 그 구청 성동구 내에서의 주민들의 평가나 또 제가 또 정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으로서의 업적과 능력 그러나 서울시장으로서의 업적과 능력과 정치력은 전혀 다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성남시장, 기초단체장을 했고 그다음 도지사를 했고 국회의원을 하고 대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로드맵이 막 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다르죠.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농단 사건 때 광장에 나와서 성남시장이지만 정치적으로 성장했던 사람이에요. 예. 지금 정원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예. 구청장으로서 성동구를 잘 챙기고 제가 듣기로는 뭐 한 10명, 20명만 모여도 항상 나타난다는 분이에요. 그 정도로 굉장히 성실하고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인데 예. 그것과 정치력을 겸비한 서울시정의 책임자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판 특검 재판 상황도 좀 살펴볼 텐데 노상원 전 사령관이 나와서 글쎄요 검찰의 뭐 플리바겐이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플리바게닝 제안에 응했다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누구누구도 뭐 이런 제안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용어가 다 뭐 넘어갔다고 했던가 다 굴복했다고 했던가. 그 누구누구가 누군지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아, 그 누군가를 나도 말하고 싶어요. 말씀해 근데 주세요. 내가 얘기하면 내 재판에 대번에 칼 들어요. 뭐라고 했던가요, 특검이?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이 증언석에서 마음대로 증언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이 있고 조금만 잘못하면은 바로 구속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걸로 대신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검의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답을 안 하다가 이제 변호인단이 질문하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박 의원님 벌써 뭐 김계리 변호사나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검찰의 이런 진술 회유 이런 걸 좀 부각시키려고 아니 근데 특검법의 플리바게닝이 제도화됐습니다. 예. 9월 26일 날 시행이 됐고 지금 노상원 씨가 얘기하는 거는 그보다 앞서서 특검이 그 전이다. 진술 회유를 시도했다고 하는데 수사기법상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8월 달에 법이 통과가 됐고 9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 잘 생각해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대단한 그 무슨 진술 조작이고 진술 회유고
위법행위고 불법행위인지 네. 저는 윤석열 그 지금 이 내란 사건 변호인단들을 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방어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시비를 걸어가지고 저거 가지고 기자회견하고 저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저게 무슨 문제예요? 법적 근거가 있는데 저는 전혀 문제될 거 없다고 봅니다. 아니 여기에 대해서 노상원 전 사령관도 뭐 얘기하면 큰일이 날 것처럼 뭐 구속 얘기하면서 나도 이거 큰일 날 수 있을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실은 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나 네. 증언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사실은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지금 오로지 남아있는 머릿속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내가 형량을 최소화할 것인가.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김계리 변호사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은 어떻게든 특검이 무리한 수사 또는 조작 수사, 해이 수사를 했다는 것을 좀 입증하려고 하다가 예. 플리바겐이라는 이 분위기를 하나 지금 잡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박원석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게 수사 기법상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노상원 정보사령관도 그에 대해서 응해서 자기 스스로의 진술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걸 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문제 삼고 막 이걸 정치화시키는 것은 또 마찬가지로 저는 재발찍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아직은 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이나 또는 뭐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말은 변호인이지만 변호인의 최고 임무는 뭡니까? 의뢰인을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의뢰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변호사 면허증을 앞에 걸고 자기 정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하나 볼 장면이 이제 노상원 수첩이 논란이 크게 됐죠. 여기에 보면은 뭐 차범근 씨 뭐 메모돼 있고 야인 시대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또 왜 질문했을까요?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첩에 뭐 차범근 내지는 뭐 야인시대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하면 이 수첩은 뭐 비상기업을 위해서 증인이 따로 별도로 구매를 해서 소중하게 메모를 한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 뭐 집에서 굴러다니던 수첩에 그냥 증인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끄적인 그러니까 메모를 한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어떤가요? 차범근 씨는 그 손흥민 텔레비 보는데 손흥민이가 나와가지고 축구를 하길래 우리 때는 차범근이라는 선수가 참 잘해서 그래서 차범근이 써는 것이고 야인 시대에 나오길래 김도환 써는 것이고 작성 시기, 그다음에 작성 취지, 작성 목적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작성했다 그거는 다 특검에서 진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인단의 목적은 알겠어요. 그 노상원 수첩이 워낙 크게 쟁점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적혀 있으니까 크게 의미가 없다 이런 걸 그렇죠. 얘기하고 싶은 예, 겁니다. 증거 능력을 떨어뜨리려고 예. 저런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그 노상원 씨가 답변한 것처럼 어떤 부분은 뭐 그런 이제 낙서 같은 부분이 있겠죠. 생각을 하다가 TV가 켜져 있으면 그냥 그런 낙서 같은 것도 있을 텐데 거의 대부분이 그 계엄을 실행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A, B, C, D 사람을 등급으로 나눠서 배로 태우고 가다가 폭사시킨다. 뭐 이런 계획들까지도 다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변호인은 저 증거 능력을 떨어뜨리려고 저런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저 수첩의 증거 능력은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노상원 씨의 그 범죄 혐의도 더 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장면을 볼 텐데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들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죠. 이 모습은 어떨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증인도 지금 바쁜 시간을 내서 출석한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좀 시간을 낭독하면서 또 오랫동안 하는 것은 좀 증인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것 같으니 이 변론조지서 요지 그 의견 진술에 좀 시간을 좀 제한을 주셔서 증인에 대한 얘기를 빠른 시간 갖추기 내에 전에 좀 요지가 낭독이 소검단이 되고 증인에 또 대한 이제 얘기를 갖추기 서면이 전에 제출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충분히 그 대통령과 장관에 의미를 대한 확인할 얘기부터 수 있기 갖추시기 때문에 바랍니다. 글쎄요. 권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특히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우선요. 노상원, 김용현 화면에 보면은 나는 우라통이 치밀어요. 분해요. 윤석열 대통령 저렇게 망가뜨리고 우리 보수 망가뜨리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그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저런 사람들이 나와서 무슨 폴리바게닝이 어떻다 이 얘기하면서 지 죄를 조금이라도 덜려고 하는 그걸 보면서 역겨움을 느껴요. 역겨움을 느끼고. 근데 지금 적어도 일국의 대통령을 했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비상계엄을 했던 목적이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와 경찰을 동원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 쪼잔하게 저걸 뭐 노상원 수첩을 탄핵하고 이래가지고 이걸 죄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저 김용현 변호사들은요, 전 철저하게 자기 정치하는 게 유튜브 정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위해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변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예. 나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야,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보수를 괴멸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들이 싫다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대한민국을 통째로 갖다 바쳐놓고 반성 한마디 안 하는 저런 인간들 보면서 내가 울분이 쳐올라요, 울분이. 예. 근데 실제로 저런 보수 강경 유튜브가 국민의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좀 보세요? 있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은 잘 알아요. 예. 제가 이번에 경험 사과하고, 그리고 또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치적으로 절연하고 가야 된다, 당이 미래로 나가야 된다 얘기하고 나서 많은 문자 폭탄 받습니다. 전화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후원금 돌려달라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응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알겠습니다. 대구라고 해서요, 윤 어게인 이런 사람들이 주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예.